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5년 1월 20일자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갭 차이를 해결하라는 제목으로 제가 좀 작성한 표가 되겠습니다. 영화를 보다가 인간의 몸에 정신을 이식하는 그런 공상 영화였습니다. 근데 이 배우가 입은 옷이 저하고 입고 있는 옷이 그 브랜드가 똑같습니다. 배우의 옷은 한국에서 OEM 생산한 뉴욕 브랜드 갭이다. 내복이 필요 없는 수준의 옷감으로서 내복을 안 입고도 충분히 그냥 활동할 수 있는 하나만 입고도 그런 거거든요. 여기에 약간 그 X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특기인데, 요거 좀 흐려서 잘 안 보이지만은 요거 똑같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산 게 아니고 그냥 얻어 입은 거예요, 저는. 그 뒤에 그 브랜드가 갭으로 돼 있습니다. 자, 그건 그거고, 하나의 사실의 두 가지 관점의 해석이 있다. 나는 그것을 갭이라고 칭하고자 한다. 그 갭을 밝히는 증거를 찾고 추적하는 추론과 논리가 매우 가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갭이 있죠. 계엄을 통치행위로 보는 관점과 계엄을 내란죄로 보는 관점의 갭이 너무 커서 현재 우리는 내전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갭을 상관관계 추론으로 풀어가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갭을 인과관계인 과학적 논리로 접근해야 된다. 그거에 충분히 훈련이 되어 있다고는 생각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방송을 하면서도 그런 인과관계의 논리를 자꾸 생각해 봐서 그 갭을 해소할 방법이 뭐가 있겠는지 좀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논리로 갭을 풀어내야 할 과제가 현재 우리는 진행 중인 거 아닌가. 이렇게 또그 요청을 드릴 수도 있고 건의를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트럼프는 첫날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그 권한에 대한 견제는 거의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아담 룬리라고 브루킹스의 그 비지팅 펠로우라는 표현을 쓰고 있네요. 1월 15일 날 뉴스 레터입니다. 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취임식을 하죠. 어쨌든 제일 먼저 첫날 서명할 게 관세 명령 인상,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60 내지 100%의 추가 관세를 매긴다는 게 핵심이고 우리나라도 포괄 관세에는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 그렇게 빨리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잠재적으로 네라는 표현을 하고서 이 미국에서 관세는 다른 행정 규정에 적용되는 거의 모든 입법된 가드레일 행정 절차 및 사법 심사를 피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새로운 관세를 그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중요한 규제 조치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어, 얼마나 더 빨리 트럼프가 어떤 권한을 행동할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1930년대와 1970년대 사이에 제정된 일련의 무역법이 있답니다. 어,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노동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세율을 선언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대통령한테.
그리고 대신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더 빨리 부과하려면 1977년 국제긴급경제권법 IEEPA에 따른 권한을 발동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어,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의회는 무역정책에서 감독과 책임성을 회복하기 위한 개혁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의회가 좀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것을 은근히 표현하고 있네요. 의미 있는 개혁이 없다면 통제되지 않는 관세 당국은 경제 및 외교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잠재적 위력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보면은 민주당계 영구 브리킹스가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가고요. 전면적이고 일방적인 관세 부과의 위협이 다가옴에 따라 보다 균형 잡힌 책임감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해졌습니다라고 말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균형 잡힌 책임감 있는 시스템 그게 뭘지 정치적으로 그게 우리나라의 그 정부와 입법부 간의 어떤 이 균형 잡힌 이런 거로 해석이 돼야 될지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가네요. 어쨌든 이 글을 읽어보고서 이 편집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문재인 5년 중간에 바이든 4년을 맞았고 이제 윤석열 5년 중간에 트럼프를 맞은 한국이다. 문제는 윤칸이 탄핵에 대통령직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가 달라져 있죠. 한국에서 그동안 세력이 커진 것은 오히려 친중 세력이다. 어, 뭐 문재인 5년 중간에 그 바이든이 됐고 윤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그 한일 관계를 그 정상화하면서 한미일 동맹이 강화가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깨달아 보니까 친중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많다. 윤카는 트럼프에게 계엄은 반중 정책이라고 시그널을 지금 보낸 것이다. 너희들은 그 말만 하고 뭐 중국하고 뭐 하는데 말은 동맹이라고 하면서 뭘 돈만 내라고 그러고 뭘 해주겠다는 얘기냐. 이런 거 아닌가 그런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만은 한국이 미국한테 필요하다고 느낀다면은 너희들도 좀 협력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뜻으로 좀 해석을 하고 싶어요. 윤 법원 난립 옥중문 입장문 분노 이하나 평화적 표현해달라. 박상길 디지털 타임즈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뭐 내용을 읽기보다도 그 이것은 그 불리한 거죠. 아까 그 갭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아무리 윤 대통령 지지자라 그래도 저는 그게 에, 법원을 침입했다 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 법치를 벗어난 거는 당연히 맞는 거고요. 윤 대통령을 거꾸로 몰아내려는 세력들이 침입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김범석 국방의장 트럼프 2기 내각 만나 한국 재계 최초. 저는 그 쿠팡이 우리나라 그 유통에 커다란 혁명을 불러왔고 다른 어떤 유통업체도 그 경쟁을 하면서 좀 망하는 강에 가는 중이죠. 11번가인가 뭐 그런 데하고 대기업을 재벌을 상대로 해서 나왔는데
이 김범석 쿠팡 의장한테 돈 되는 사람이 누군지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 상장 안 하고 미국에 상장을 했죠. 아무래도 이 미국 자본이 좀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주니어 트럼프도 만났고 트럼프 2기 내각을 만나서 특별한 주니어가 개최한 비공개 리셉션인데 이 비공개가 이 인맥을 형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눈도장 찍고 또 서로 간에 로비를 하고 뭐 이런 거에 매우 귀중한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으로 발탁한 알렉스 윙은 최근까지 미국 쿠팡 워싱턴 DC 사무소에서 정책 관련 총괄 임원으로 일한 바 있다. 그러니까 그런 줄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미리 자기네 회사에 그게 로비비 그냥 직접 주느니 임원으로 하는 거죠. 임원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좀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이 사진은 상무부 장관 지명자 하워드 러트릭 지명자와 만나 대화하는 그 모습이네요. 요거는 이제 그 또 눈도장 이거 찍어줘야죠. 이마트에 이 정용진 씨가 좀 발빠르게 또 가가지고 했는데 그 결과는 뭐였냐면은 이마트하고 알리바죠 중국의 마윈은 망했을 텐데 정부건데 그거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지금 뭐 물밀듯이 그 중국 싸구려로 치고 들어오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 쿠팡하고 이게 싸우겠다는 얘기인지 서로 그 미국에서 다 둘 다 로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피터 자이안 1월 19일자 뉴스레터입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장기적인 갈등을 견디기 위해 식량, 연료, 자재 등을 비축을 자원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걱정해야 할 일인가요? 중국이 120여 원의 비축을 원한다면 그들에게 좋지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은 에너지, 식량,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에 묶여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120여 원의 비축량을 보유하더라도 그다지 안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름은 공격에 취약할 것입니다. 음식은 열악한 저장 인프라에 노출되어 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120일 비축량은 더 이상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군 봉쇄, 미국 시장 접근 금지, 그리고 미국의 전력 예측을 고려하기 시작하면 이 비축량은 중국인들이 매우 잘하는 것과 같은 연기와 거울로 빠르게 변하게 됩니다. 이런 비유들은 한국인 정서로서는 좀 금방 의미가 들어오진 않습니다만은 어, 중국 자꾸 까불지 말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죠. 그리고 그 근본에는 미국이 중국 주기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세계 공장을 자처하면서 어, 중국도 자원이 많은 국가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턱도 없기 때문에 자원을 수입해서 만들어 가지고 수출해야 되는데 과잉 생산에 또 덤핑 수출까지 하다 보니까 제재를 또 당하게 되는 거고 그 한계는 있다. 그리고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그 동북아시아 그 3국이라 그러면 한중일인데 그 3개국이 다 같이 인구가 줄고 있다. 인구가 줄고 있는 것은 뭐 동북아만이 아니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 의미 때문에 중국의 힘은 근본 원인은 중국의 인구 구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러시아의 인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게 2023년 6월 15일자를 가져왔는데 중국의 인구 문제를 언급을 제가 앞에서 했기 때문에 거의 1년 전에 한 것이라면은 의견이라면 그게 예측이었다라고 보릅니다. 그 예측이 현재에서 보는 관점으로는 상당히 좀 전문적인 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러시아가 세계 최악의 인구 통계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고 거기에 이 우크라이나와 중국도 그곳에 있다 이렇게 거의 1년 반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망률이 두 배로 증가하고 출산율이 절반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소련의 붕괴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징집을 기피하는 젊은 남성들이다. 어, 제가 저기 우리나라 저기 남쪽 끝에 있는 섬에 거기까지 러시아 젊은 남녀애들이 취직을 해서 일하면서 살고 있는 거를 거의 10년 전인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대 가기 싫다 이거죠. 그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도 요트 타고서 뭐 넘어온 젊은 러시아인들도 있대는데 어, 붕괴하는 정부와 존재하지 않는 교육 시스템은 이 암울한 상황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이 모든 요인들이 쌓아가면서 러시아는 자신의 위치를 실존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존재 얘기 뒤에 가서 좀 해야 할 얘기가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유일한 길은 필요한 지리적 장벽을 확장하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한쪽이 완전히 패배하는 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근데 지금 휴전하자고 지금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들의 죽음은 이번 세기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한 사람의 자존심이 아니라 러시아의 생존 전략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게 크게 보고 있네요. 어쨌든 그렇게 싸울 인구가 없다 보니까 이 북한 군대가 용병으로 참전이 된 거고 우크라이나도 결국은 그 젊은이들을 위해서 나이 먹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는 너희들이 미래를 책임져야 되니까 나이 40 넘은 사람들이 전장에 나가서 죽더라도 그렇게 징집을 했는데 그 인원도 부족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또 징집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를 예측한 인구 구조가 밑에 젊은 애들이 없다 이게 중국 아니 러시아가 이거는 뭐 중국도 거의 유사한 꼴로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게 이제 항아리가 아니고 이제 도자기 같이 밑이 자꾸 좁아지는데 우리나라는 그 밑이 더 좁습니다. 그게 좀 문제고요. 미국은 볼록한 항아리 같아가지고 안정적이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어, 어쨌든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쪽이 완전히 패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가 한다라고 하는 게 예측이었는데 그렇게 될 건지 어떤지 휴전이라면은 일단 전쟁을 중지하는 거니까 음, 뭐 끝난 건 아니죠. 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1위를 빼앗긴 애플 유명 유튜버 슈카월드의 그 방송 내용은 기록을 해놓을 그런 가치를 저는 좀 느끼고 있습니다. 애국 소비 때문에 그런 거냐? 저 같으면은 좀
다르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제목을. 안 팔리는 거는 중국이 돈이 없기 때문이다. 뭐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 볼 방법이 없을까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중국 내에서는 그 챗 GPT가 안 된다. 음, 그것 때문에도 문제고, 그리고 이 아이폰 16 그 출고가가 아이폰 16 프로와 프로 맥스가 각각 160만 원, 198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소비자 심지수가 이렇게 팡 떨어져 가지고 부동산 붕괴 이후 비싼 거 살 여력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부동산 버블 터진 중국 청년 실업률이 지금 현재 17%다. 꽤 높다 이거죠. 어, 그 차관 요즘에는 그 태양과 같은 저가 전략을 취하고 있고 중국에서 이를 할인 행사를 하고 소비 심리 얼어붙은 꼬리야 일시적인 것인가? 전기차 국내 시장 역성장했다 이런 것도 좀 소개를 하고 있고 그 중국 내 점유율이 한국이 그래도 좀 짙은 파란색이 한국 제품인데 이게 우리나라도 좀 줄고 있는 거로 있고 그래도 점유율이 그렇게 낮은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거꾸로 그 지배를 하고 있는데 중국 그 싼 제품이 좀 팔리고 있다. 제 GPT가 안 되더라도 싼 거를 사고 있다. 이런 거로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전기차 시장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작년에 9.7% 내려갔다. 2024년 8월에 있었던 전기차 화재 사건이 침체된 시장에 큰 악영향을 미쳤다. 그 지하 주차장에 한 대가 타면서 옆에 차까지 다 옮겨 붙어가지고 이 자동차 화재가 발생한 거죠. 정부 청년 그래서 정부 지원책은 정부 청년 첫차 전기차 구매 시 20% 할인한다는 정책 데이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소유권 분리로 구독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자동차를 사면서 이거는 내게 아니고 요거는 빌려 쓰는 거로 합시다 그러면 가격을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그러겠죠. 지금 배터리 회사들도 그 수명이 다 되면은 어,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자동차 회사에서 할 거냐. 그래서 그 자동차 그 배터리를 공급하는 것도 어, 이 소유권을 위해서 자동차 배터리 제조 회사가 가져가려고 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고 있죠. 그런데 노르웨이가 그 전기차 판매량이 90 몇 프로랬는데 노르웨이가 일본만큼 긴 나라군요. 섬은 아니지만은 노르웨이가 근데 인구가 550만 명뿐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 전기차를 그 판매를 하는 방법은 내연기관 자동차에 엄청난 세금을 물려가지고 부가가치세가 25%나 내고 부가가치세뿐만이 아니고 이제 취득세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다른 세금은 그 매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노르웨이는 석유 세금으로 그 재정을 충당한다. 자, 석유로 돈을 버는 나라가 전기차를 쓴다. 이율배반이지만은 노르웨이의 생존 전략이기도 하겠죠. 편의점 왕국 대한민국 어, 일본보다 지금 숫자가 많아진답니다. 인구는 적은데 편의점 수는 더 많다. 지금 편의점이 그 몽골에도 많이 그 개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베트남 같은 데도 갔다는 얘기도 있고 그 한국
한국식 편의점이 또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있는 것도 그것도 포함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950명당 하나의 편의점이 있는 셈이면 엄청 많은 거다. 그래서 대한민국 3대 소매점이 커피숍, 치킨집, 편의점이다. 그리고 편의점이 최초로 백화점 매출을 제쳤답니다. 이커머스의 가장 큰 피해자는 대형마트다. 아까 이커머스에는 이 쿠팡 같은 거 그런데도 얘기를 하죠. 근데 무엇이 대한민국을 편의점을 킹으로 만들었는가? 원인은 외식 물가가 너무 올랐다가 첫 번째 원인을 들었습니다. 왜냐? 1인 가구 또 두 번째죠. 1인 가구가 63%나 된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 2,000원 내지 3,000원짜리 저렴한 도시락이 있다. 아니 조금 더 되는 것 같기도 하던데 그 1만 원 안팎의 프리미엄 도시락까지 값싼 한 끼를 찾는 사람들의 수요를 흡수했고 한마디로 외식 수요층이 편의점으로 이동했다. 아, 그 CU 같은 데서 시내 좀 대형 매장 아니 매장 크기를 크게 해가지고 탁자나 의자들을 좀 많게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이 와서 컵라면이나 빵이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점심을 그렇게 드는 인구들이 꽤 저도 지나가면서 보면은 많이 늘었더라고요. 또 우리나라 1인 가구가 1,000만 세대를 돌파했는데 50대 이상 1인 가구가 더 늘었다. 그리고 50대, 60대 어르신들의 편의점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 요건 저는 요거 60대를 좀 뛰어넘어 가지고 편의점을 많이 이용하는데 어쨌든 가까운 거리에 있는 편의점을 선호하게 되어 있고 편의점이 그래서 마트화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트렌드가 맞는 내용을 쫙그 자세하게 그 백데이터를 조사하는 그런 시간과 그 노력. 근데 보면은 혼자 조사하는 게 아니고 벌써 아주 그 수입이 좋은 유명 유튜버다 보니까 회사를 차려서 직원들이 또 데이터를 그 모으고 있다고 그래요. 요즘 편의점은 먹거리 유행을 테스트하는 곳으로 또 진화 중이다. 편의점은 유통기능 이상으로 또 확산 중이다. 다기능을 또 하고 있다 이거죠. 물류, 택배, 국제, 우편, 택시 호출 및 미아보호 신고 서비스, 애견보험 판매 등 그런 것도 하고 자관 요거는 우리나라 어떤 사진인 모양인데 한국 자체가 소셜 미디어에서 하나의 트렌드가 됐다. 아마 그래서 편의점이 이렇게 인기 많은 거일 수도 있다. 나도 한국 편의점 가고 싶다. 이 외국인들이 꼭 그 와서 먹는 게 바나나 맛 이거 저는 한두 번 봤는데 별로인데 이거를 먹기 위해서 그 아메리카노에다가 그 이거를 타서 먹는다고 그러네요. 자, 그래서 제가 CEO 그 BGF 리테일 거 GS 리테일에서는 이런 판매 통계를 안 보여주고 있는데 CU가 그 BGF 리테일인데 3분기에 뭐가 많이 팔리냐? 저는 주로 가장 가까운 집에서 가장 가까운 세븐일레븐 조그만 옛날 구멍가게 하던 게 세븐일레븐으로 바뀌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솔직히 아직 담배를 못 끊었어요. 담배하고 라면을 주로 삽니다. 큰 돈이 안 들어가죠. 그거를 사가지고 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식품 매출 구성이 식품이 12.4%, 가공식품이 46.2%, 이 먹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팔린다 이런 얘기네요. 담배가 36.2%,
조금씩 줄고 있죠. 그 담배들은 많이 줄고 있고 비식품이 5.2%, 이것도 좀 줄고 있네요. 거꾸로 시우에서 트렌드를 보면은 가공식품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락이나 뭐 이렇게 그 1인 가구가 사다가 거기서 이제 매장이 없으니까 거기도 이렇게 쭉 진열되는 음식들이 자꾸 많아지더라고요. 그 모퉁이에 아니, 기퉁에 있는데 그 폭이 그 진열되는 폭이 많이 그 길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카터 장례식과 바이든 고별 연설, 내일 트럼프 취임식에 어떤 일이, 어, 요 앞에 거는 제가 좀 내용을 보고서 제목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소개를 한 것 같고요. 이 서로의 장례식 날 추도사를 해주기로 했던 양 대통령, 그 제럴드 포드 대통령의 그 먼저 죽었기 때문에 아들이 그 추도사를 대신 낭독을 했대요. 지미는 나보다 10년은 더 살 것 같으니 나는 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정직과 진실은 지미 카터와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미 영혼의 일부였습니다. 이제 우리들 다 투표에서 패배가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가혹한 현실을 경험했습니다. 지미는 일요일 교회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신앙을 바탕으로 국가 계급을 넘어 형제를 추구했습니다. 참 좋은 말만 많이 해줬네요. 이날 화제가 되었던 장면이 있다는데 트럼프가 뭐라 그러니까 오마바가 씩 웃고 오마바가 또 뭐 한마디 던지니까 트럼프가 또 씩 웃고 아마 그 미국식 그 얘네들은 정적끼리도 어 그렇게 그 조크식으로 유머식으로 이렇게 공격적인 발언을 하, 하더라도 웃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는 그 미국식 유머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적을 했답니다. 근데 그 옆에 이제 멜라니 여사는 아주 그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죠. 음. 갑자기 권력의 남용을 경고하는 바이든. 이걸 뭐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에, 이, 1월 저커버그의 메타 팩트 체크 포기를 선언했다. 요건 제가 그 캡처했다가 지워져야 되는데, 에, 어쨌든 미국인들은 권력 남용을 조장하는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에 묻혀 있습니다. 자유 언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가 그 사실 확인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메타의 팩트 체크 포기 선언을 그 저도 이거를 한번 미리 다뤘죠. 아, 이렇게 그 바이든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실은 권력과 이익을 위하는 거짓말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진실, 사실, 팩트, 참 이런 게 좀 문제죠. 그 진실의 반대는 그 거짓이 아니고 반대라기보다는 대응할 수 있는 건 질서라는 개념은 넥서스에서 제가 한번 소개를 했죠. 우리는 소셜 플랫폼의 권력 남용으로부터 우리 자녀 가족 민주주의 자체를 보호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소셜 플랫폼의 권력 남용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생략했는지 모르지만은 어, 우리는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소셜 플랫폼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어카운터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뒤에 생략된 게 그 권력남용으로부터 이런 거를 생략한 건지 어보스 오브 파워라는 말이 없다. 뒤에 생략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많은 캠페인 기부 뒤에 숨어있는 어둠의 돈을 끄집어내고 이를 우리 정치에 몰아내야 합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제한적이어야 하고 범죄에 면제되어서는 아니 이게 뭔 얘기야 이게 우리나라 윤 대통령하고 한테 딱 비유되는 얘기고 트럼프를 대놓고 하는 얘기네요. 우리는 어떤 대통령도 재임 중에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 면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해야 합니다. 마치 한국의 윤칸을 비해서 말하는 좌파 민주주의당 말과 너무나 닮아 있죠. 대통령의 권한은 제한적이어야 합니다. 절대적인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미국도 뭐 의원 내각제로 가자는 얘기냐? 자신이 대통령이 있을 때 그런 개헌하시지 그랬나? 라는 말로 그 느낌을 말씀드리게 되네요. 대통령 트럼프와 부통령 벤스의 공식 초상화 많이 달라졌습니다. 많이. 이게 대통령의 초상화로 공식 냈다. 다들 이 전사, 전투원으로 미국 대통령이 공식적인 것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대표 공약들에 대해서 쭉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늘 열리는 그 취임식에 그 의사당인데 추워서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한국에 뭐 어중이 또중이 다 참석한다고 갔는데 실내에 그 초청돼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그 암호화폐를 만나서 팔고 있다고 그래요. 시가총액 150억 달러 돌파했다고. 이런 것도 있고 참 그러니까 미국이니까 정치를 하면서 우리나라는 이중직업 못 갖고 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이런 게 되는 나라인 모양입니다. 특정 회사가 이 코인의 80%를 가지고 있다. 트럼프가 얼마나 벌게 될지는 불분명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 15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벌써 20조 원이 된다고 하네요. 평화적 해결 기대 트럼프 정부 당국자와도 논의했다. 조상진 그 보아 미국의 소리 기자가 영김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과의 그 인터뷰 내용을 에서 그 영김 하원 의원이 발언한 내용들을 쭉 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거는 최근 의회 매체 더힐 기고를 통해 한국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는 세력은 미한 동맹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윤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적대적이고 친일적이라고 비판한 탄핵안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도 거듭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은 잘못된 거다. 지금 그렇게 지금 한국계 의원으로서 그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탄핵을 주도하는 세력이 북한에 대해 유화적이고 중국 공산당에 굴종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봅니다. 딱 객관적으로 잘 그 표현했어요. 굴종적인 거, 그 종속적이고 이런 거죠. 쉐쉐 하는 이런 얘기죠. 따라서 이런 적대국들에 대한 반대 입장을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두 번째 탄핵할 때는 그걸 살짝 뺐지만은 내란죄로는 결국은 특검법만 아니 내란죄로 몰아가고 있죠. 내란죄로. 그렇습니다. 삼선 의원이면은 뭐 삼선 정도면 힘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루비오 국무장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접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어, 참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조선 채널 A에서 내가 혼돈
한국 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농담조로 얘기했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를 혼란스럽다 하는데 한국을 보라 이게 조크 같기도 한데 한국이 지금 혼란하죠. 아까 그 혼란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윤 대통령 탄핵 중단되면 만날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정서는 자, 윤 대통령이 그 계엄 선포했다고 그걸 내란죄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 대표 재판은 왜 진행이 안 되냐? 지금 그 반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이런 제목으로 한번 좀 비유를 해보고 싶어요. AI의 끝을 루시가 먼저 보여준 것. 임산부는 임신 6주차 때 CPH4를 만들어내죠. 그 덕에 아기는 핵폭탄과 같은 힘을 갖게 되고 그 힘으로 모든 뼈의 구성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게 돼요. 그 물질을 합성하려는 자들이 있다더니 다른 말로 자급자족의 삶을 택한다는 겁니다. 어떤 생명체라는 것은 대부분의 종은 뇌 용량을 3 내지 5%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인간이란 뇌의 더 많은 용량을 쓰는 종족이 나타난 거죠. 세포는 자신이 배운 걸 전하는 게 목표였다. 모든 세포들도 다 그렇게 해왔어. 환경이 나쁘거나 영양 공급이 불충분할 때는 세포는 영생을 선택하죠. 사라진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어, 후대에 세포를 남겨놓고 각 세포는 서로를 알고 소통해요. 초당 수천 개의 정보를 주고받죠. 세포들이 모여 거대 커뮤니케이션망을 형성해서 물질을 구성하죠. 인간은 자신이 특별하다고 믿고 그걸 기반으로 존재 이론을 확립했지만 측정의 개념부터가 잘못됐어요. 사실 숫자나 글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존재의 무한함을 외면하고자 인위적인 잣대를 맞는 거죠. 존재를 규정하는 건 시간이에요. 시간이야말로 유일한 측정의 단위죠. 시간이 없으면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류가 간과하고 있던 존재의 진짜 의미에 대해 설명. 모든 지식을 인류가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까요? 인간은 권력과 이익에 눈먼 존재인데 인류 문명에 큰 혼돈이 빚어질 수도 있어. 카오스. 아까 내가 혼동하다고 한국을 봐라. 나보다 더 혼동스러운데 트럼프가 얘기했는데 혼돈을 불러오는 건 지식이 아닌 무지다. 이거 한마디로 한국이 지금 무식한 작업들을 하고 자빠졌다. 이런 얘기로 좀 비유를 해보고 싶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